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남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나온 건데 시내 병원과 호텔 등을 달렸고 서울, 강남도 다녀갔지만 감염 경로를 몰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폐렴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데려오기 위한 대통령 전용기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 희망자들은 내일 오전 한국에 도착해 14일간 인천공항 검역소에 격리됩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터널 사고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가 5명이 됐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 전 제설 작업을 해 도로가 얼지 않았다고 했지만 목격자들은 도로가 얼어 있었다고 해 블랙아이스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미리 교수 고발 건은 물론 부동산,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당에서 화분을 깨고 변상하라는 말에 화가 나 직원에게 흉기를 비두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음주 범죄에 관대한 법 제도를 MBN이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던 영남권도 결국 뚫렸습니다.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나온 건데 앞선 29번과 30번 환자처럼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혹 통제 불가능한 지역사회 감염이 될까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는 대구 서구에 사는 61세 한국인 여성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해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으면서 가끔 외출했습니다. 지난 10일 전부터 열이 나고 이후 폐렴 증세를 보여 보건소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대구 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이 환자도 앞서 29번과 30번 환자처럼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역 감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청정 지역이던 영남권으로 확산된 점도 방역 당국을 더 긴장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30여는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교회, 식당 등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했죠. 시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31번 환자는 지난 17일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됐습니다. 격리 전 동선은 다양합니다. 지난 6일 교통사고가 나 7일 밤 대구 새로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이틀 동안에는 직장에 출근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퀸벨 호텔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대구 대명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9일과 16일 하루 2시간씩 다른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 뷔페에는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 50여 명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과 호텔, 교회, 직장 등을 폐쇄한 뒤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상당히 진짜 답답하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한다니까. 직장 동료 4명, 지인 4명, 택시기사 5명은 자가 격리 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염원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아직 들어서 좀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일본처럼 우려했던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30번 환자는 29번 환자를 간호하던 부인으로 주로 병원과 약국만을 오갔던 남편보다는 활동 영역이 훨씬 넓었습니다. 식당, 카페는 물론 지하철을 타고 인천을 방문하기도 했었기에 많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질본이 밝힌 접촉자 수는 아직 20명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의 부인입니다. 확진 통보를 받은 전날에도 성북구의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종로구를 포함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지난 8일 종로구의 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병원 3곳과 약국 1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종로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으며 이후 인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확진 전 나흘은 서울 중구 소재의 회사로 출근했고 택시를 이용한 날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지인들과 지하철을 타고 인천 일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적인 동선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접촉자는 20명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지난달 중국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숨지자 한때 코로나로 인한 사망인가 관심이 집중됐었죠. 젊은 데다 평소 지병도 없었거든요. 조금 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각혈 등 폐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30대에 불과한 데다 평소 지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지난달 중국 하이난으로 3일 동안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염 공포는 확산됐습니다. 중국 하이난성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60여 명 나왔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격리되고 병원 응급실 일부에 소독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5시간에 걸친 보건당국의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29번 환자부터 3명 연속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기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이고 그렇게 코로나19 사태는 우려했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학관계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올 것이 왔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 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후 정례 브리핑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해도 모두 이미 질본에서 파악하고 있는 접촉자 범위 안에서 새로 확진되거나 위험 지역 여행력이 있는 사람만 확진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근거로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역학관계가 파악이 안 되는 확진자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오후 브리핑하는 걸 봤더니 정 본부장이 새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새로운 국면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뿐 아니라 국외 상황까지 모두 다 반영한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접촉자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역학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각국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비상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냐, 전국적으로 다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박능우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 놨다면서도 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협회는 사실상 지역 감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의협 측은 지역사회 감염 정의에 대해서 이 29번, 30번, 31번 세 환자가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31번 환자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확진됐기 때문에 전국 확산이 맞고 감염병 위기 단계도 심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차 감염자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 중 12명이 확진 환자의 지인이나 접촉자에 의한 2차 감염이었고 나머지 5명은 2차 감염자와 접촉한 3차 감염이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어디에도 감염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이로써 1차 방역은 실패했고 지금이라도 미뤄왔던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일본까지 오염 지역이나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역사회 감염이 맞던 아니던 지금까지 해온 이 방역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앞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확대된 사례정의 개정 6판이 빠르면 19일부터 일선에서 시행됩니다. 내일부터요? 예, 내용은 어제 김감리 차관이 말했던 건데요. 의료진 판단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발생하면 진단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접촉자인 경우도 검사할 수 있는지, 또 중국이 아닌 홍콩이나 마카오를 다녀온 여행력이 있는 환자는 의사가 어떤 경우에 진단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지 등등, 지금 현장에서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됩니다. 네. 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폐렴 환자에 대한 선제 격리 조치도 의료계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폐렴 환자에 관해서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네, 자가 격리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자가 격리 기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14일만 지나면 진단검사 절차 없이 저절로 격리 해제가 됐거든요. 네. 앞으로는 확진자를 진료했던 의료인이나 동거 가족같이 긴밀한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는 격리 해제 시에 최종 진단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이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일본인 배우자를 데려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가 일본으로 갔죠. 귀국 희망자들은 내일 새벽에 일본에서 출발할 예정인데 한국에 도착하면 당연히 이들도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을 이송할 대통령 전용기가 오늘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쯤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승객 3명과 승무원 4명까지 모두 7명으로 알려졌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승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선사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송에 쓰이는 항공기는 공군이 운용하는 4대의 대통령 전용기 가운데 공군 3호기로 15명이 탈 수 있는 소형 기종입니다. 같은 기종인 5호기와 함께 장차관 등 정부 인사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란 지적도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전용기에는 여러 가지 그 기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공군 3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군 3호기를 보낸 이유에 대해 예우 차원도 있지만 규모가 적합하다며 경제적인 효용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국 희망자들은 내일 새벽 4시쯤 일본에서 출발해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14일간 격리 조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는 오늘도 확진자 88명이 추가됐습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이 승객들을 하선시킬 계획입니다. 사흘은 지나야 모두가 이 배에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략적인 하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日から下船がスタートして、20日、21日ぐらいの幅の中でですね、下船をしていただくことは想定しながらやってますけれども、具体的なオペレーションのを作っておりますので。 오늘 강요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토 호생상은 크루즈 승객 전원의 검체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다면 이르면 내일부터 배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감염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같은 방을 썼다면 건강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 크루즈선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3,711명이 타고 있었고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88명을 포함해 모두 5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세기로 귀국한 미국인 338명을 빼면 현재 2,8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선 날짜에 맞춰 홍콩, 캐나다 등은 자국민을 데려올 전세기를 보낼 예정입니다. 亦都係決定於日本當局咧能否喺2月19日咧就安排我哋嘅香港居民全數咁一起離船。 가토 호생상은 일본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확산 가능성을 내비쳤고 일본은 크루즈선 감염자를 포함해 6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누적 확진자가 7만 2천 명을 넘은 가운데 발원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생물학 병기다. 홍콩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준비하던 바이러스가 먼저 퍼진 거다 등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건데 이번엔 유력 발원지로 거론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소장이 실험 동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화난 수산시장에 이어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사실무근이라는 연구소 측의 공식 입장에도 온라인상에서는 갖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서는 어제 정오쯤 연구원 첸취안자오로 자칭한 작성자가 왕옌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이 연구소에서 실험 동물을 빼돌려 화난 수산시장에 파는 일이 잦았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3시간 만에 삭제됐고 웨이보 측은 가짜뉴스로 웨이보 주소는 역외 IP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내부 고발 성격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첸 연구원은 어떤 고발성 정보도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을 사칭해 정보를 날조하는 행위에 매우 분개한다고 밝히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유력 발원지로 지목된 가운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는 각각 1,800명과 7만 2천 명을 넘어선 상황. 정부 집계의 신뢰도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자 결국 우한 신임 당서기는 기존 조사의 허점을 인정하고 3일 안에 새로운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여전히 중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To be very, very careful, not to drive fear in the world right now. 이와 함께 중국에 파견된 WHO 전문가 팀이 정작 근원지인 후베이성은 방문하지 않기로 해 조사의 실효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가에선 잇따라 졸업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졸업식을 간소화하면서 성적 최우수자만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부 못해서 졸업식에 못 간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거죠. 김보미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졸업식을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졸업식 참석 대상자로는 단과대별 학사, 석사, 박사 대표 65명과 학사과정 성적 최우수 대표 1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학생 대표 66명 모두를 각 과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들로 구성한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측의 기준에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졸업식을 참석 희망 여부도 아닌 성적으로만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서운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전면 취소하면 차라리 그냥 그렇구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지 했는데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그렇게 모두 참석하게 되면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미리 논의 되었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졸업식을 취소하는 것보다 간소하게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졸업생들은 8월 후기 졸업식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졸업식 등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완화되면서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방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코로나19에 앞서 우리는 5년 전에는 메르스 사태로 시끌벅적했었죠. 당시 가장 오랜 기간 투병했지만 뒤늦은 판정으로 결국 숨진 80번 환자에 대해 재판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다른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악성 림프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80번 환자 김모 씨. 그해 10월 격리 해제 조치를 받았지만 열흘 뒤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재격리됐고 양성, 음성 반응을 반복하다 11월 25일 숨졌습니다.
김 씨를 감염시킨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한 평택 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에게 감염됐는데 이를 모른 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80여 명을 전염시켰습니다. 법원은 김 씨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늦추고 평택 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라며 국가는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역학조사관들의 조사 부실과 그로 인한 정보 소통의 부재, 그래서 14번 환자가 메르스의 접촉자라는 사실이 간과된 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망자의 아내 배모 씨는 5년 만의 판결에 대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14번 환자에게 감염돼 18일 만에 숨진 104번 환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역학조사가 있었다 한들 감염을 차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의 과실과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터널 사고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가 결국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놓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도로공사는 제설 작업을 다 했으니 블랙아이스가 있었을 리가 없다. 피해자들은 블랙아이스가 아니고선 차들이 그렇게 미끄러질 수가 없다고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MBN이 확보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터널 안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터널 30중 추돌 사고는 터널에 진입하기 전 군용 장비를 실은 화물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리된 대형 화물차가 터널 우측 갓길에 정차를 하자 그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터널 내에서 그 차량 정체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됐고 또 다른 탱크로리를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대형 참사로 번집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터널 앞은 이처럼 사고 차량을 치우지 못한 채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사고 30분 전 제설 작업을 벌였다며 당시 도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 CCTV에는 차들이 미끄러지며 앞서 멈춘 차량을 들이받거나 벽과 충돌합니다. 미끄러졌어요, 하여튼 작업안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리니까.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감식 결과가 나와야 드러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터널 통행이 재개되려면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식당에서 화분을 깨고 이를 항의하는 직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정작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폭력 범죄의 30%가 술에 취해 저지른 이런 주치 폭력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잠시 비틀거리더니 왼쪽에 있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카운터에서 여성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네, 소리쳐가지고 우리가 깼다 막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진정된 듯 다시 근처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이 남성. 갑자기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다행히 피해자도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치폭력 범죄자는 12만 명에 달하고 전체 폭력 범죄의 30%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부터 100일간 주치폭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실 음주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죠. 똑같은 사건도 1, 2심이 뒤바뀌는 걸 보면 잣대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음주가 감형은커녕 형을 가중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도 법을 바꾼다더니 어떻게 된 걸까요?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소주 3병 정도 마시고 퍼질러 잤습니다.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3년을 감형받았고 올 연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이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는데 음주 상태를 일종의 심신장애로 보는 겁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다면 주취 감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했다는 주장에도 한 남성의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했는데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혼자 있는 여성을 고른 점 등으로 계획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노래방에서 만난 남녀가 술에 취해 가진 성관계를 두고 1심은 남성의 중강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술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2012년 성폭력 범죄는 주취 감형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강제성은 없습니다. 음주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음주 감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의의 감정이나 진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음주가 감형 사유가 안 되고 오히려 프랑스는 형을 가중하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 손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임미리 교수 고발건 등에 대해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잘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격려 차원이라지만 국민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임미리 교수 고발건에 대해 사과하고 아파트값 불안에 대한 비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악재로 중도층 민심이 이탈할 기류가 감지되자 몸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겨냥하며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를 공전시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검역 인원을 늘리는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상정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사태 때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조 전 장관 편을 들었던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이 친조국 대 반조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김 변호사가 당의 만류로 일단은 출마 기자회견을 미루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종일 관심을 보인 건 조국 백서 필자로 참여하는 김남국 변호사의 행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를 예고하면서 조국 대전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금 의원은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돼선 안 된다며 지역구 사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수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2012년 때 민주통합당의 열성 지지층을 의식해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김용민 씨를 공천했다가 총선에 악재가 된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여당 지지층 사이에선 친조국 대 반조국 대결 양상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 변호사는 예고했던 출마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당의 우려를 감안해 회견만 일단 취소했다며 강서갑에 그대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 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으로 우위했지만 김 변호사가 경선에서 청년 가산점을 받고 친문 권리당원들이 집결할 경우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미래통합당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의원총회. 하지만 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잡음이 새나왔습니다. 새 보수당 출신은 흡수통합같이 보여지는 게 싫은데 따로 소개를 하니까 불쾌했던 겁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출범 뒤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출범식에 이어 의총도 불참했고 새로운 보수당 출신으로 창당 준비 단계에서부터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정병국 의원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에게 연단에서 인사를 하라는 요청이 나왔는데 이런 인사 방식이 흡수 통합이 된 모양새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아니겠어?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경 말이 맞습니다. 왜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와서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결국 심재철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고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 상견례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TK 지역에선 유승민, 정종섭 의원에 이어 장석춘 의원이 세 번째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당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다른 TK 중진들을 향해 용퇴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살신성인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은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이 그런 어떤 고귀한 뜻이 공천 작업을 더 잘하라는 그런 엄숙한 명령이다. 현재 TK 지역 중진 의원으로는 주호영, 강석호 의원과 김광림, 김재원 의원이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TK 지역 공천 면접을 시작하는 가운데 추가 불출마 선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돼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9명이 셀프 제명을 의결하면서 바미당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까지 앞둔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무효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는 전체 17명 의원 가운데 13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제명되는 형식으로 9명의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도록 털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명된 의원은 김중로, 이동섭, 이태규, 김수민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 임재훈, 최도자 의원입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역구 의원인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권은희 의원 등 4명도 조만간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중도, 실용, 민생 정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에 대해 당헌 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무효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입의 박선숙 등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 4명은 손학규 대표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보수통합 하루 전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핵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새 보수당과의 통합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은 내심 유 변호사가 자기네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탈당했습니다라는 짧은 문자만 남겼고 탈당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이 추진했던 보수통합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불쾌감을 대신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 변호사는 통합의 한 축인 황교안 대표를 향해 친박이 아니라고 비판한 적이 있고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했던 악연이 있습니다. 유 변호사의 탈당에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은 내심 유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함께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연락을 기다려보겠다고 했고 친박신당을 추진하는 홍문종 의원은 유 변호사가 탈당하면 올 곳이 여기밖에 더 있겠느냐며 합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한국당을 전격 탈당하면서 4.15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대구 경북 민심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운철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이 그랬다면 선거에 개입한 게 되고 그럼 선거 중립 위반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 지역의 한 교회입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주 을지역 예비후보 측이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사이 이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대통령이 모시다 보니까 이 지역에 좀 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1월달에 겨우 사표를 수리해줬습니다. 가서 그 새누리당 정운철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운천을 낙선 또는 우리 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하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하지만 이상직 예비후보 측은 발언 의도가 왜곡됐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을 꺾어야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거니까 도와달라 그런 취지를 얘기한 거지 대통령이 가서 꺾어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앞뒤를 자르는 거예요. 신고 접수를 받은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경선 승리를 위한 대통령 마케팅도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서는 박희승 민주당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영입후보란 표현을 써 상대 후보가 반발했습니다. 이강래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흘 뒤 열릴 전국 검사장 회의 시간을 7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점심 식사 대신 만찬을 하겠다며 일정을 돌연 변경했습니다. 검사들은 말이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실제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거든요. 이를 의식한 걸까요? 민지숙 기자입니다. 당초 오전 10시로 알려졌던 전국 검사장 회의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로 늦춰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를 마친 뒤 검사장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도 회의와 마찬가지로 정부 과천청사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흘 뒤로 다가온 일정을 갑자기 바꾼 것을 두고 추 장관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회의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명분 쌓기에 그칠 수 있다며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회의 당일 노골적인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이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든 일본 사례에 대한 반박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례적인 검사장 회의 소집 등 이런 행보는 최근 검사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늘리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밖에 전관 특혜 변호사나 현실판 스카이캐슬인 고액 입시학원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칼을 빼듭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국세청 단속반이 한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가방입니다.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빽빽하게 들어있고 비닐봉투 속에서도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마스크 수백 박스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사재기 업체를 포함해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마스크 도매업자는 사주일가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든 뒤 마스크 230만 개를 사재기해 13억 원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후 정관특혜로 고액의 수임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2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정관 출신 변호사는 명의를 빌린 사무실을 차리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수수료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판 스카이캐슬도 조사 대상입니다. 비밀 강의실을 만들어 고액의 입시 컨설팅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온 스타 강사와 고액 과외학원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 매석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금 탈루자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편법 증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는 거지 같아요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특히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맥락을 좀 봐야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여파를 받고 있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던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좀 어떠세요?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시장 상인이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문맥상 뜻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얘기였죠?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거지 같다는 말은 보잘것없고 시시해서 마음에 달갑지 않다는 뜻입니다. 투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 상인은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잘 안 돼서 마음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상인을 향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건데요. 어리석은 아줌마가 마음이 고약하다, 말하는 싸가지, 이 집은 나도 안 간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누리꾼이 상인의 가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지나친 신상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대통령하고 미리 짜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 같아서 저는 보기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상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물어본 말에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니까요.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법리상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신상털기랑 관련된 악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매운동과 관련된 악플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인이 실제 고소 조치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상황이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서울 남대문 시장의 꽃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꽃집 주인이 대통령님이 잘해주셔서 마음은 편해요라면서 꽃다발을 전했는데요. 이 꽃집 홈페이지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서 한때 다운되기도 했고 실제 방문을 해서 꽃을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고 현장 방문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패션쇼 참석 취소입니다. 어떤 패션쇼에 누가 참석을 취소한 겁니까? 네, 한번 살펴보면요. 패셔니스타 유아인 공효진 씨가 영국에서 열리는 버버리 패션쇼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두 배우 모두 패션쇼의 모델로 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버버리 쪽 그 회사에서 웃지 말라고 한 겁니까? 오늘 한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한 매체가 버버리가 우리 배우들을 코로나 감염 위험성 때문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버버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버버리 측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안전 부분 고려해서 같이 상의하에 그 출장은 취소되었고요. 버버리는 패션쇼 참석을 원하는 한국 취재진 역시 따로 막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진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축제 MBN Y포럼이 벌써 10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역 통제가 가능하게끔 규모를 줄였지만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Never say no. MBN Y포럼 10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는 긍정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no라는 이야기를 하는 젊은 이보다는 긍정적인 또 긍정적인 답을 요구하게 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도 41번 완주를 하며 깨달은 성장의 경험을 풀어놨습니다. 데드 포인트에서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영웅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문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세요. 이 상골소는 김종량이가 인터폴 총재가 되었듯이 끌려가는 삶이 아닌 나의 인생,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올해 처음 선보인 청년 고민 상담 코너 일명 복세 힘살쇼도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행사를 위해 규모를 줄이고 생중계를 선택한 올해 MBN Y포럼은 작지만 알찼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재임 중 아들 2명을 모두 아시아나항공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그중 한 아들은 최근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한 마당에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져 직원들의 허탈감이 큽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아들이 또 취업했다는 제목의 글에는 3년 전 입사한 둘째 아들 외에 장남이 부기장으로 입사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장의 장남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전형까지 앞당겼다는 다른 직원들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장남이 아시아나항공 입사 전 카드사를 다닐 때 사장이 그 회사 카드 가입을 종용했고 청첩장을 무리하게 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한창수 사장의 둘째 아들이 지난 2017년 일반 관리직으로 입사한 데 이어 첫째 아들은 지난 10일 부기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 사장의 장남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사했다며 한 사장이 면접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아시아나항공은 올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며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 직원이 10일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전 임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사장 아들의 채용 과정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팎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12.16 대책의 풍선 효과로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과 용인, 성남의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모레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Man of the Soul 7 선 주문량이 402만 장을 돌파하며 방탄소년단 앨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음반은 21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며 이후 투데이쇼 등 미국 인기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최다 우승팀인 기아가 지난해엔 7위로 추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는데요. 메이저리그 최고 타자였던 맷 윌리엄스 감독과 함께 올 시즌 명가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김동환 기자입니다. 타격하는 선수보다 지켜보는 감독의 몸이 더 큽니다. 캐치볼 실력은 투수 못지않습니다. 메이저리그 홈런왕 출신의 맷 윌리엄스 기아 감독.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스킨십하고 타격 자세를 직접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직접 배팅볼까지 던져주며 가장 마지막까지 훈련장을 지켰습니다. We want to be aggressive. We want to be smart. We want to limit our mistakes. If we can do those things, then we're going to have a chance to win every night and have a chance to make it to the postseason. Ultimately. 윌리엄스 감독의 옆엔 역시 메이저리그 출신인 서재영, 최희섭 코치가 지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378홈런의 감독과 40홈런의 타격 코치, 28승의 투수 코치가 뭉친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좋았던 거, 한국에서 좋았던 거, 그걸 양쪽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을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전해주는 게 저는 온 이유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살의 양현종이 투수 최고 참일 만큼 대폭 젊어진 기아 선수단은 메이저리그의 기운을 받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였던 기아가 명품 코칭 스태프와 함께 명가 재건을 꿈꿉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냈지만 감독의 선수 혹사 논란 등으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문규 감독을 재신임하지 않고 새로운 감독 공모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영국을 상대로 1승을 따내며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진출한 여자농구 대표팀. 하지만 이문규 대표팀 감독은 주전 선수 혹사 논란을 일으키며 스페인과 중국의 대패를 당하는 등 지도력에 의문부호를 남겼습니다. 농구협회는 계약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이 감독의 향후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일승 경기력 향상위원장은 선수단 내 감독과 선수의 불화, 선수 혹사 비판 등 이 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끝에 이 감독을 재신임하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결과보다는 앞으로 올림픽에 대한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림픽만을 위한 그 감독을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됩니다. 선수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위원회가 이 감독과 사실상 재계약 불가 방침을 내린 건 본선까지 팀을 이끌 경우 어수선한 팀 분위기와 함께 좋은 경기력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감독이 본선 무대까지 팀을 이끄는 관례를 봤을 때 이례적입니다. 농구협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아침 강한 추위를 뒤로하고 낮부터는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도선까지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내일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내일 절기답게 오늘보다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9도로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모레까지는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내일은 미세먼지도 없어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는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에는 반짝 추위도 절정에 달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전 아침 기온 영하 2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내륙을 따라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되고 대구는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스 독일의 풋풋한 어린 여성이 아닌 성숙한 35살의 아기 엄마가 뽑혔습니다. 올해부터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취지 아래 나이 제한을 29살에서 39살로 늘렸고 수영복 심판은 지난 새부터 없앴죠. 아름다움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수상자의 소감, 우리에게도 참 많은 걸 시사합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